금리를 오르는 거하고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반대로 갑니다. 이거를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큰 네. 효과예요. 내년은 하락할 것 같고요. 네. 그 하버드에서 부동산 쪽으로 박사를 했고요. 아, 하버드. 네. 우리가 아는 그 하버드. 예, 어떻게 운 좋게 들어갔습니다. 잘리지 않고. 그 책을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열심히 게 하셨죠? 예, 맞습니다. 부동산 감사합니다. 트렌드 2022. 예. 제가 봤을 때 아마 그 대학의 이제 다른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매년 이걸 노리겠다. 멘토세요. 사람들이 그런 걸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 아니면은 그렇죠. 뭐 어디가 떠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국토부에서도 실거래가 데이터, 완전히 전수 데이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갖고 이제 분석을 하면 좀 트렌드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예, 그 관점에서 저도 몰랐던 사실들이 좀 몇 개 잡히고 해서 뭐 대단한 전문서는 아니지만은 그 네. 대중들하고 호흡하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네. 제 다른 캐리어인데 저 원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여서 아. 예, 제가 실리콘밸리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웬만큼 다뤄요. 네. 예, 반백살이긴 한데 네. 그래도 아, 지금 저보다 그러면 10살 정도가 많으신. 예. 제가 딱 마흔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사람들이 욕할 것 같은데 저보다 동안인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젊었어요. 지금 머리 막 하얗게 두고 있는데 무슨 소리. 빅데이터 시대가 진짜 오니까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책 마지막에 이제 핫플레이스 사실은 약간 좀 장난 삼아서 좀 쓴 것도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KT 데이터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니까 이것도 너무 재밌는 게 잡혀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이터가 겹치니까 또 의미 있는 것들이 나와서 네. 좀 약간 부동산 관련된 트렌드서를 좀 쓰게 됐습니다. 네. 이 책을 기반으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최근에 서울 경기의 부동산 시장이 좀 뭔가 꺾였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혼재하더라고요. 또 예. 유튜브에서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한 유튜버분들은 아니다. 아, 이거 계속 오르고 있다. 이거 뭘 지금 기사가 잘못 나가고 예. 있는 게 이게 자체 팩트지만 해석이 좀 달라야 된다라고 있던데, 교수님 보셨을 때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저는 책에서 주로 서울 부동산 네. 시장을 주로 썼고요. 네. 왜냐면은 그 수도권 부동산하고 광역시 부동산하고는 따로 가요. 사실은 예, 뭐 책에서도 썼습니다만은 데이터 트렌드를 봤을 때 네. 2019년 전까지만 보면은요, 네. 우리가 한 2013, 14년까지는 서울 수도권 부동산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죠? 그다음부터 쭉 상승세를 갔고요. 근데 2013년 때까지 보면은 수도권에서 서울과 인천은 하락하는데 다른 수도권, 다른 광역시들은 올라가요. 예. 그리고 이제 2013년, 14년부터 서울이 바닥을 다지면 올라갈 때 네. 여긴 또 떨어져요. 근데 2019년부터는 같이 가요. 어...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이제 그 지역적 시장에 영향을 주는 팩터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인구수라든지 그 지역에 얼마큼 공급이 많아졌다든지 네. 아니면 그 사람들의 소득이 지역마다 올라가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울산 같은 데는 뭐 한때 굉장히 안 좋았으니까. 네.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지역 팩터가 있고 하나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요인이 있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뭐 GDP가 갑자기 폭등했다 아니면은 폭증했다 네. 또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왔다 아니면 엄청나게 이자율이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죠. 네. 2019년 후의 트렌드를 보면 다 같이 갔다는 거는 그때는 제가 생각에는 네. 지역적 특성보다는 그것을 압도하는 국가적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의 트렌드는 뭐냐면은 네. 지역적 트렌드를 압도하는 이 국가 차원에서의 그 요소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네. 그걸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요소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예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하나를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금리에서 봐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한국은행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봐요. 선험적 계속 올리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는 거고 금리를 오르는 거하고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반대로 갑니다. 이거를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큰 네. 효과예요. 따라서 이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네. 지금 부동산 경기를 지나치게 너무 과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반대로 가기 때문에. 네, 반대로 가요. 말씀하신 대로 2022년에 두 가지 큰 변화의 축으로 선거와 금리 인상 꼽으셨는데 금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럼 선거는요? 선거는 이제 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진영에서 네. 이제 두 가지인데요. 지금 맨 처음에는 한쪽에서는 세금을 굉장히 뚫을 것 같자 하다가 또 세금 예시적으로 슬쩍 들어가고 딴 쪽에서는 또 원래 세금을 좀 약화시키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가 이슈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두 후보 다 지금 200만 원, 250만 원 공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떨어진다는 건 부동산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좋은 소식인 거죠. 네. 다만 250만 원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실효성은 없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지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근데 공급이 충격이 온다고 하면 그건 부동산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죠. 예. 근데 이제 공급 충격이라는 거는 네. 선거 끝나고 그 다음날 나오는 게 아니고 한 3, 4년 있다 나오겠죠. 네. 그죠? 그러면 그게 한 시점이 한 2024년이나 2025년부터 나올 거고요. 네. 그럼 그 전 단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세금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이자율이 워낙에 커서 네. 예, 그 부분은 상쇄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요즘에 사실 양 후보분들 서로 약간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참 어렵더라고요. 네, 정책 대결에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안 좋은 건 좀 네. 아쉽고요. 여기서 하나 제가 놓친 게 이게 이제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있잖아요. 네네네. 아파트는 부시고 하는 게 재건축이고 재개발은 강북에나 이런 데에 있는 다세대 연립빌라를 부시고 하는 게 재개발인데 그렇죠. 재건축 시장은 기존의 아파트 시장을 자극을 해요.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은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네. 그 측면에서는 이 재건축이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가격을 자극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양 후보 모두 네. 도심 재개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재개발은 사실 토지 시장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아파트 시장을 자극하는 거고 재개발은 토지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양 후보 자체가 재개발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용적률에 이 토지 시장은 약간 좀 따르게 갈 수는 있어요. 따르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100%는 아니고요. 예. 토지 아파트 시장이 좀 다르게 갈 수 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리와 이제 부동산 가격은 이제 반비례 관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금리 인상 시에 조금 뭐 서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 좀 어떤 시나리오로 좀 펼쳐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책에서 뭐 네. 1.0, 1.15, 2.0 이렇게 봤어요. 네네. 근데 1.5가 되는 순간 2022년 연말에 1.5 이자율이 되면은 네. 서울시 전반적으로 한 10에서 17% 사이로 떨어져요. 평균 한 13% 정도? 네네. 근데 물론 이건 평균인 거고요. 네. 강남하고 노원구도 약간 좀 빠르게 떨어지고. 네. 근데 이제 이자율이 기준금리가 2%가대가 되면 한 13에서 20% 레인지 한 떨어져요. 예. 그래서 한 17% 정도 떨어져요. 예. 17%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17% 떨어져도 네. 2020년 초반 가격이에요. 예. 작년인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 초. 네. 예, 그러니까 1년 8개월, 2년치 가격이 이제 다시 원상 회복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계속 하향세로 또 있지는 또 않을 거잖아요. 언제부터 또 다시 오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리 인상 스케줄을 좀 보셔야 돼요. 네네. 금리 인상 스케줄. 근데 금리 인상 스케줄 보는 거는 미국 기준금리 스케줄을 같이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언제 어떻게 해서 어느 타겟 목표가 언제라는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은요. 근데 미국은 그저께인가요? 어저께 나왔죠. 네. 어저께 이제 연준 의장이 얘기했듯이 네. 테이퍼링 조기할 거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네. 내년에 뭐 3월까지였나요? 3월까지. 맞아요. 원래 6월까지 했는데 맞아요. 지난번에 3월까지로 줄였죠. 네. 인플레이션 미국 거의 미쳐요. 너무 심각해서 진짜 이자율 안 올리면 안 돼요. 미국 망해요. 그러다가는 그 내년 3월부터 테이퍼링 끝나고 올리는 건데 올리는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올릴지 아니면 뭐 한 번 정도 있다가 텀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무조건 올리는 것이고 이때부터 올려서 지금 시점이 아니고요. 9월 시점에 연방준비 오픈마켓 커미티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2024년까지 2%대였어요. 장기적으로 2.5%고. 그러면은 내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가 딱 10분기예요. 내년 6월 달부터 분기별로 했을 때. 그러면 거기서 2.5씩 하면은 딱 2%가 돼요. 그죠? 2024년까지.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보통 0.5나 0.75가 높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1%대인데 미국은 0이잖아요. 내년부터 이렇게 올리면 우리도 같이 이렇게 가는 그렇죠, 거예요. 올리죠. 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2024년까지 2.5에서 3%가 될 거예요. 내년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 저는 1.5에서 2.0 사이 갈 거고 2023년 말까지는 한 2.5 넘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 그러면 이자율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자율이 지금 뭐 1.5에서 2.0 끝?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인플레이션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편이에요, 지금. 예.
그럼 그렇게 올랐을 때 서울 집값이 어쨌든 10에서 뭐 10% 뭐 하락한다면 이 구별로 좀 나눠본다면 네. 다 똑같이 떨어지진 또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디가 많이 떨어지고 어디는 좀 덜 버티나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요. 네. 이제 고가 주택은 사실 위험 자산이에요. 그렇죠. 네. 좋은 뉴스가 오면 고가 주택 빵 가요. 나쁜 뉴스는 고가 주택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크고요. 저가 주택은 사실 좋은 뉴스가 나서 조금 올랐다가 나쁜 뉴스 나면 조금 떨어지고 막 이래요. 근데 사실 제가 분석한 거 저도 약간 왜 이러냐 좀 신기했는데 네. 오히려 노도성 같이 좀 서민 주거 단지, 중산층 이하 주거 단지가 모인 데가 더 떨어지고요. 네. 오히려 고가 주택이 좀 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까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거는 지금 반대되는 반대예요, 반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억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네. 강남구에서 올해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통틀어서 15억 이상 아파트 거래량이 전체의 60%예요. 근데 15억 이상은 대출이 거의 안 나와요, 사실은. 그렇죠. 안 나오죠. 예. 이게 LTV 안 되잖아요. LTV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LTV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사는 거예요. 거의 자기 돈으로 사요. 그렇죠. 거의 자기 돈으로 사든지 아니 P2P는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그쵸, 그쵸. 예, 그거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P2P 대출. 여러분 제가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본으로 들어가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부분은 이제 갭 투자해서 전세 끼고 이렇게 자기 자금 넣은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때는 전세가 사실은 자기 자본이랑 다름없어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없으니까. 자기 자본으로 가셔야 되는 건 자기 자본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30억짜리 현금 누구 샀어요. 그죠? 근데 이자율이 올랐다가 제가 그거 옆집에서 한 5% 빠졌다고 제가 그거 팔겠냐고요. 상관이 없겠네요. 상관이 없어요. 현금 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강북에 있는 아파트인데 네. 본인이 5억에 집을 샀다고 보자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주담대 해가지고 한 3억 끼고 3억은 대출이고요. 그다음 신용 한 1억 정도 끼고 본인이 한 1%, 그러니까 1억은 자기 돈을 넣었다고 치자고요. 그죠? 근데 그럼 5억에서 10% 떨어지면 이게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게 10% 떨어지면 이제 5억 5천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기 에쿼티, 자기 자본 1억 중에서 5천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엄청난 자기 자본이 그렇죠. 손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순간에서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던질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저는 약간 무섭다고 생각해요. 약간 공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꺾이는 데가 우선 지금 경기도권 꺾였다는 얘기 계속 경기도권 꺾였다는 얘기 한 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더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서울에서도 지금 강북권에서 꺾인다는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 강남도 지금 어떤 데서 신고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데서는 뭐 단지별로 봤을 때요. 네. 단지별로 봤을 때 3분기나 4분기에서 그전보다 지금 가격이 떨어진 것들이 잡혀요. 강남도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이게 이자율이 지금 올라가는 순간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변곡점은 시작됐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러면 강남은 그래도 딴 데보다는 좀 덜 떨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굳이 지금 내가 집을 사고 싶은 분인데 여력이 된다면 강남에 사는 거는 나쁜 선택지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건 또 아니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매수하고 매도하고 갭이 굉장히 클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거래량은 지금 다 줄고 있거든요. 강남도 과거보다 60%가 줄었어요. 거래량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팔려는 사람들이 가격대는 여기 있고 맞아요. 매수자는 여기 있는 거예요. 매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매물은 있는데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 일부 급한 분들이 아마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현금을 안 내고 약간의 대출이 낀 분들이 팔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분들한테는 뭐 기회가 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년은 네. 보다는 한 2023년이나 2024년 정도에 그때 좀 잘 마켓을 보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예. 현재 어쨌든 다른 지역보다는 강남이 좀 안전하다고 해주셨는데 그 예. 강남도 위험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강남 가격이 대폭락 이건 아니고요. 네.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를 만들잖아요. 가격 지수라는 거. 네. 근데 가격 지수라는 게 사실 평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균 대비 뭐 지난달 대비 지금 10% 올랐다고 하는데 어떤 건 사실은 지난달보다 20% 오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5%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래된 것들 중에서 평균치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지수 자체가 아마 많이 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외적으로 싸게 거래된 데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외적으로. 싸게 예. 되는. 예. 그러면
다른 서울 말고 5대 광역시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인데 네. 여기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좀 버티는 데도 있을까요? 이게 또 잘못 말하면 또 댓글에 또 욕이 너무 많아서. 근데 서울만 또 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5대 강력시까지는 그쵸. 코멘트 한 번 예.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우선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안 좋은 요소가 계속 갈 거예요. 네. 2024년까지 갈 거고 이자율이 오르니까. 네. 그럼 이제 지역 시장으로 봤을 때 수요하고 공급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수요라는 게 사실 수요가 두 개예요. 하나는 인구수, 다른 하나는 이제 소득이에요. 네. 소득은 근데 잘 모른다고 치고요. 네. 인구수만 봤을 때 광역시 중에서 인천하고 경기 빼고 다 인구가 떨어져요. 2025년까지. 네. 예, 2025년까지 한 3%, 4% 이렇게 다 떨어져요. 그 얘기 뭐냐면 수요가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급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도권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에서 내년 또는 내후년에 한 번씩 공급 충격이 와요. 수요는 없는데 엄청난 공급량이 와요. 대구도 엄청 공급. 대구는 정말로. 제 고향이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미분양 시작됐고, 네. 내년, 뭐 부친이나 이런 분들 말씀 나누시면 말씀하실 거예요. 네. 지금 내년하고 후년 물량 꽤 나온다고. 예.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냐. 이자율은 오르지, 수요는 잘 없는데, 공급은 오지. 뭐 대구 사셨으니까, 대구에 사실 인구가 계속 빠졌잖아요. 그쵸, 주변, 계속 빠져나가고 주변 이제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 트렌드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네. 근래에 가격 올랐다고 사람들이 한 2, 3년 전부터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물량이 나오는 시점이 내년, 후년인데, 그 네. 물량이 꽤 많다니까요, 지금. 예. 그럼 교수님이 이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합쳐서 예측을 하고 계신 예,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음. 이 예측을 틀린 분들이 좀 꽤 많이 있으셨잖아요. 예. 일단 이 부동산 가격 예측한다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한 영역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 이게 사실은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제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했던 회사가 그 PPL이라는 회사인데, 네. 뭐 지금은 코스타라는 엄청난 기업에 합병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뭘 했냐면은 네. 아시아하고 유럽에 있는 주요 도시들, 뭐 서울, 동경, 뭐 북경 이런 데의 오피스 가격 예측하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네. 임대료가 어떻게 될 거다,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공실률이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작업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모형도 이제 만들면은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뭐 월스트리트에 있는 골드만삭스, 리만 브라더스 이런 친구들이 그 모형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해요. 네. 포트폴리오에 넣어가지고 여기 이 정도 공실률이고 뭐 수익률 이렇게 되면 우리 여기부터 들어가야지. 그 근거 자료가 돼요. 네. 근데 사실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어느 정도 그 썼던 방법론을 갖고 저는 한 거고요. 네네. 저도 뭐 100% 맞을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계량 경제 모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그 방정식을 만들어서 서로 돌리는 모형이거든요. 네. 예,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가정이 뭐냐면은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할 때 이자율이 이렇게 올렸을 때의 가격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하고 2022년에 뭐 GDP가 같다, 인구수가 똑같다, 그리고 또는 그 공급량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예측을 한 거죠. 교수님이 그 예측이 좀 틀릴 수 있는 뭔가 변수라든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그 충분히 있죠. 예를 들어서 이자율을 안 올렸다든지, 네. 아니면 갑자기 소득이 100% 상승했다. 네. 그런 일 정부에서 지차로 한 1억씩 다 줬다. 예. 아니 그건 뭐 있을 것 같지 않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2008년에 금융위기 이런 거는 업계에서도 네. 위험하게는 저게 올까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 그런 대규모 사건이 발생하면 다 틀리죠, 사실은. 예. 다 그럼 틀리죠. 교수님도 유튜브에 채널에 출연하셨으니까 네. 당연히 다른 유튜브도 그래도 가끔 보실 때가 있으실 거잖아요. 또 부동산 이야기는 더 보실 거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일라님 채널에도 출연하신 걸로 아는데 예. 그 채널 주인님 정태익 대표님도 예. 오른다. 그 다음에 다른 부동산계에서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 대다수가 요즘에 좀 오른다고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이유로 내년, 그 후년 네. 공급 없다. 이게 몇 년째냐. 네. 근데 어떻게 오르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요, 네. 2029년하고 2020년에 서울이 엄청 올랐어요. 그죠? 네. 그럼 2029년, 2020년에 공급이 없었냐? 아니에요. 2008년 이후로 제일 많았어요, 사실은. 아, 진짜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그 국가 차원에서 요인 팩터가 크다고 하면 이게 가요. 네. 근데 얘가 약하고 얘가 강하면 얘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6년부터 가격 사실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는데 네.
16, 17, 18년에는 사실은 신축 물량이 평균보다 적어요. 네. 그때는 공급 부족이 맞아요. 근데 19, 20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시면은 네. 명확하게 공급량이 많았어요. 공급이 많았다. 예. 따라서 공급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건 있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그거는 공급 이상의 그 이자율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때 공급이 많을 때 집값이 오른 거는 유동성 때문인가요? 유동성이 커요. 2%대 이자를 거의 처음 만나본 거거든요. 네네. 2019년 초에 좀 만나보고,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이자율 2% 된 다음에 그게 장기간으로 계속 갔잖아요. 네네. 그죠? 작년부터 0%대 이자율이 네네. 됐고, 작년 이제 7월 달에 이제 임대차 3법 나오면서 뭐 저는 그거 찬성합니다만은 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뭐 전세가 폭등이, 그 가격 폭등을 그게 만들었죠. 뭐. 예. 예, 유동성하고 그러니까 2019년, 20년은 제가 봤을 때는 공급보다는 유동성하고 그리고 이제 임대차 3법이에요. 부동산 어떻게 보면 하락을 얘기하시는 요즘 몇 안 되시는 예, 분 중 예, 한 예, 분인데 좀 재미있었던 거는 예. 다른 분 영상 저도 이제 예를 들면 부동산 대표적으로 뭐 굳이 나눈다면 뭐 하락론자, 상승론자 있다 친다면 예전에 이제 하락을 얘기하셨던 분들은 요즘 영상 나오시면 진짜 안 좋은 그때 그분 때문에 지금 못 사신 분들은 안 좋은 댓글 남길 수 있잖아요. 이상하게 교수님도 이제 하락을 얘기하시는데 교수님 영상에 별로 안 좋은 댓글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전 그걸 보면서 이분의 이야기는 이번에는 굉장히 좀 우리가 지금 믿어도 되는 건가. 아니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그 뭐 서울대에서 강의하지만은 네. 제가 2013, 14, 15년에는 학생들 보고 갭 투자 빨리 하라고 했었어요, 사실은. 갭 투자를. 예, 왜냐면 그때가 아마 마지막으로 당신들이 살 수 있는 집,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 산 사람들,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제가 서울대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재화기 때문에 언젠간 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시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번 물린 사람들 한 10년 있을 때 그 고통을 몰라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특히 모르죠. 뭐 미쳐요. 이건 물리기 시작하면은. 네. 예, 정말로. 또 샀는데 옆 동네 오르는데 내 동네 안 올라? 그때 또 미쳐요. 예, 그러니까 투자 시점을 잘 하시고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그 공부를 한 다음에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락을 하는데 이게 또 주장창 하락해서 대폭락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죠. 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9년에 본인이 생각하는 주택이 2019년까지 왔다. 그때는 본인 판단으로 내가 한 소득도 안정적이고 10년 견딜 거다. 그러면은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면서 그때는 주택을 매수하셔도 돼요. 2019년 가격이 오는 순간. 네. 예, 저는 거기보다 더 빠진다는 건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이번에 집값 어쨌든 하락한다고 보신다면 나중에 지금의 집값을 회복하는 시점은 언제쯤? 그리고 집은 결국에는 교수님도 우상향한다고는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재화 가격은 가죠. 주택은 더 가요, 사실은. 근데 중간에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큰 거예요. 네. 변동폭이 큰 거여서 지금은 사실은 제가 약간 좀, 그러니까 내년은 하락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정체가 길어질지는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체가 어떻게 길어질지에 대해서. 왜냐면은 이자율이 2022년, 2023년, 2024년부터는 어느 정도 딱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게 좀 계속 쭉 갈 텐데, 네. 그 다음에 양 진영에서 얘기하는 네. 공급량이 정말 나올 것인가. 그럼 또 얘기가 또 되게 달라져요. 예. 그걸 알려면 아마 2022가 아니라 2023. 왜냐하면 이거 2022에 담겨 있는 건 2023까지니까. 지금 교수님이 알고 있어도 대답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제가 하여튼 내년엔 10월 달 중순에 책을 출간하는 것으로 하고 2024년께 알고 싶으면 내년 10월 교수님 다시 초대하는 걸로 하고.